자, 일주일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정청래입니다. 예. 페이스북에 본인의 뭐 심경을 담담하게 썼었는데, 저는 사실은 아침부터 그날 새벽 대바람부터 계속해서 포털을 계속 보고 있고 주시하고 각종 게시판을 봤어요. 알았어요? 예.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 뭐. 근데 갑자기 정의원이 먼저 얘기를 해서 좀 정의원답다 이런 생각을. 그냥 왜 조용히 넘어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제 일이라면 덜 괴로웠을 텐데 또 아들 문제라서 또 그렇고 그래서 정말 괴로웠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잘못을 했지만 또 잘났든 못났든 내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방에다가 제가 글귀를 크게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뭡니까? 아빠는 아빠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써서 그걸 매일 좀 보라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일부를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또 정 의원님이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역시 정청래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정 의원도 그때 마음고생 심했겠지만 또 사모님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애기 엄마는 2번 엄마도 같이 교육받았거든요. 8시간씩. 그래서 1년 내내 좀 힘들었죠. 근데 지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 의원은 오늘 방송에 자기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걸 제가 강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근황이라도 좀 이야기 좀 해라고. 그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뭐 더하기 빼기 할 것 없이 다 그대로 본인의 심경이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썼고, 뭐, 할 얘기는 있으나, 뭐, 다 제 불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애 키울 때 엄청 무서운 아빠였잖아요. 무섭게 했다가,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도 중2 겨울방학 때부터, 오히려 아들아 믿는다. 그 작전으로. 그랬더니 잘 됐어요. 요즘은. 이제 대학 다니는데, 내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또 이제 제 사건과 연루돼서 2008년도 총선 그 관련해서 많이 마음고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약이 됐는지 지금은 아주 건실하게 또 됐어요. 예. 손수 변호사. 네. 아들 있어요? 저 아들만 둘입니다. 몇 살이에요? 10살, 6살. 그래요. 잘 키우세요. 걱정이에요. 보니까 다들 아들들이 문제인 것 같아. 참 이게 뭐 통상적으로 아들들이 이제 여자아이들한테 사고 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많죠.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더라고요. 저 없을 때. 네. 뭐 추측하기도 했는데 정 의원님이 160표 통과된다는데 딱 맞췄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처음 독식입니까? 사실 오늘 좀 분위기가 더 좋았다면 깔때기 됐겠지 뭐. 시작하자마자 그거 맡았을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그때 SBS에 있었어요. SBS에서 그 현장을 이제 개표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딱 저는 정 의원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인터넷에서도 야 어떻게 맞췄냐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결과 발표 하자마자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160표 소름 끼친다고. 어떻게 그냥 딱 떠올랐어요? 아니면 더하기 빼기 하신 거예요? 그냥 숫자가 딱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딱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저는 막 계산 성향상 분석 다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합치면 그 140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몇 명 찬성할 것 같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몇 명 또 이탈할 것 같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 숫자만 빼면 160. 그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주제 토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진석 의원이 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요즘에 종편에서 많이 다루나요? 예. 제법 다루고요. 또 이제 어제죠. 노건호 씨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도가 좀 많이 됐고 또 평론가들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홍준표 대표도 야 이러면 그 뇌물수수까지 다시 다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대선 때부터 그 얘기는 홍준표 대표는 계속했었죠.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정진석 의원하고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한 건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유한국당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에 쫓기거나 정치적으로 뭐 코너에 몰리면 항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좀 통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권력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고 언론도 자유한국당 편이었죠. 또 검찰이나 뭐 경찰도 다 자유한국당 편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달라졌는데도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정치인이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뭐든지 다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거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치 행위는 없죠. 그렇죠. 예. 모든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고 당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건호 씨가 기자회견 짤막하게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추악한 셈법에 의해서 현실 정치로 소환하지 말아라. 소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어쨌든 소환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실제로 이 작가 말했듯이 그런 부분에 재미를 보기는 봤어요. 이 자들이.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또 거기에 휘둘릴 국민들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오래된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뭐 김경수 의원은 사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그랬죠? 중앙지검을 배당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 이 정도를 어느 정도 혐의가 하면 형량을 어느 정도 이거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 이것까지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네,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그 사자 명예훼손만 보더라도 형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형법 308조에 사자 명예훼손 죄가 있는데 이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실형 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실형 선고된 사건을 알고 있죠.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예, 이거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차명계좌. 그래서 차명계좌 거액이 들어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래서 자살한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교육에서 했죠. 경찰 교육장에서. 그게 나중에 사자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됐고 결국은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요, 나왔죠. 나왔죠. 예, 나왔는데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될 정도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진석 밤잠 못 자겠네. 아니 그래서 바로 뭐 유감 표명하고 뭐 했잖아요. 수습하려고. 그런데 이제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실리는 얻으려고 하고 또 용서하고 뭐 미안하다 그런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처벌은 피해가려고 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640만 달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뭐 민주당에서 노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한 것 같아요. 시끄럽게 떠들겠다는 네. 그런 생각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재미 봤으니까 이번에도 재미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미 볼까요?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지형도 달라졌고요. 정치권 지형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정진석 의원 발언 관련해서 좀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날렸는데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진석 대표님 허위사실 유포 제대로 했네요. 권양숙 여사가 그날 산책을 따라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집을 나와 결행했는데 부부싸움으로 누가 가출을 했다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도 이게 아닌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원에 다녀오신 후에도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더라며 일싸움 해볼 만하다고 의혹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삶의 끈을 놓게 된 결정적 계기는 뇌종양 걸린 강금원 회장이 병부석으로 내보내주기로 약속한 날 같은 주 화요일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담쟁이 시화도 노사모 사진도 모두 서재에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 토요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재소환되자 모든 이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걸 정녕 몰라서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나요. 이렇게 조기숙 교수가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 들어서 정치 공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정진석이 그 MB 정부의 정무수석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MB 정부의 적폐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정진석이 뭔가 관련됐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로 관련됐다고 하면 그것도 그때 가서 정치 보복, 정치 공세를 몰려는 수작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가 또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네.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로 열고 장제원 포함의 뇌. 그래서 네 가지를 분석했네요. 재밌네요. 1. 비리가 나오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한다. 2. 위기 시엔 노무현을 호출한다. 3. 노무현을 그만 괴롭히라면 친노가 노무현 독점하냐 힐난한다. 4. 법적으로 대응하면 언제까지 과거에 사냐고 미래로 가자고 외친다. 뭐 대충 이런 뭐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말이죠.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도 그렇고요. 민주당에서 강력 대처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이면은 저기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지금 배당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중앙지검장이 누구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죠. 그러면은 이거 그 검찰에 고발하는 거 말고 다른 추가적 대응은 있을까요? 이 법적으로 조치하는 거 말고는 없지 싶은데. 없죠. 오히려 그 이외의 정치 공세에 말려들면은 저쪽의 주문에 따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동경 작가께서 민주당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했는데 민주당이 대응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과 없다 이런 스탠스죠. 근데 그건 김경수 의원의 개인 뭐 그런 거고. 아니 추미애 대표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 네네.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해버렸으니까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이 곧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직접 국민 앞에 서는 건 아니고 서면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억울하다. 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고서는 뭐 나올 이유가 없지 과거를 않을까요? 묻지 말고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유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잘못했다는 거를 좀 시인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정치 보복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TK에서도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어디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혹은 국정원 지금 점점 지금 MB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도 있고 또 주진우 기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비자금 아니 그 140억 관련해서 BBK 문제도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지금 뭐 사방팔방으로 지금 좀 옥죄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요청했는데 홍준표 또 불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같은 경우에는 1대1이면 모르겠지만은 쥐들은 뭔데 1대1로 해줘야 돼? 하여튼 이런 1대1 회담은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거 안보하면 보수라고 맨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더 고립시키는 전략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올까요? 지난번에도 안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준표 대표 입장으로서는 가야 될 명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했으니까 쭉 그냥 뻗는다. 이런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은 아마 이런 또 잘못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대통령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있는데 나는 머리 숙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잘못된 남성상 뭐 이런 거. 소수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이제 임명됐잖아요. 네네.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김진태일 수도 있고 춘천지방법원장 했기 때문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됨으로 해서 홍준표 대표의 그 뇌물 받은 사건 네. 그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임명되었던 대법관이 뭐 A라는 판결을 하려고 하다가 B로 바꾼다 또는 B라고 하려다가 A로 바꾼다 그런 상황은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또 과거처럼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법부는 독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와 관련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글쎄요.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전 대법원장은 완벽히 보수였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상한 판결 많이 났잖아. 13대 빵으로. 국정원 사건도 원세훈. 그렇고 원세훈도 돌려치기 하고 이상한 거 많았는데. 근데 사필 규정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올려치기 당해가지고 4년 받았잖아. 3년 받았던 거.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도 사실 완전히 무죄 취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 거, 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전원 합의체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선 판사들이 그 판결 보고 다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거든. 그렇죠. 이상한 거잖아 그러면.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게 거기도 좀 뭔가 좀 꺼림칙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정말 그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게 확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보통 뭐 무죄 취지로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아니었었고. 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단죄가 될 수 있었죠. 제가 추론 하나 할게요. 네. 지금 전임 국정원장을 현직 국정원이 지금 조사하는 꼴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메인 서버 이런 것도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원세훈의 결정적인 또 흠결 이런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검찰에 소환됐던데요? 네. 왜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냐면 문성근 씨나 김묘아 씨가 검찰에 갔다 오고 본인들은 몰랐던 걸 또 검찰에서 보고 봤잖아요. 예.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런 것처럼 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은 사실은 일부잖아요.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조사한 내용이. 그래서 어쩌면 원세훈의 이 악행 국정원장으로서 이것과 MB의 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원세훈을 지금 부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영혼이 없는데. 네. 아니 근데 영혼이 없는 대답이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나왔잖아요. 근데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병주 전 단장이거든요. 그리고 추명호 네. 압수수색 네, 들어갔고. 그렇죠. 예. 이런 걸 볼 때 특히나 이제 민병주 전 단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제 MB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또 정말 한 배를 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민병주 단장도 과연 그럴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저는 민병주 전 단장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 또는 MB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가 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경의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저는 원세훈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좋죠. 예.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치소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속된 민병주 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죠. 네. 지난번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또 예. 집행유예가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의 신상에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또 예상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터지기를. 뭔가 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보고받은 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면 당시 이제 이것도 국정원에서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 자살 관련 좌파 제압 논리 개발 활용 계획 이런 문건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노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을 전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버이연합과 협조해서 노무현 재단 앞에서 가두 시위, 또 종북 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뭐 이렇게 또 트위터 게재. 그러면은 2009년부터 정말 끊임없이 이런 일을 벌여서 왔다는 게 이제 문서로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전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심리전도 있었습니다. 송영길, 박지원, 강노현,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방 심리전. 근데 심리전 이거 대북 심리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집단 아니야? 그러니까 왜 국민들 심리를 건드리려고. 여기 정청래는 안 들어갔네요. 저는 안 들어갔어도 실제로 저한테는 많이 했어요. 심리전? 네. 다음 아고라 제가 글 쓰면 항상 베스트 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아이디어로 계속 와가지고 쌍욕하고 그런 것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이게 국정원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2008년도 광우병. 네, 그렇죠. 쇠고기 촛불 시위 때 다음 하고는 제가 매일 글을 썼거든요. 칼럼을. 근데 그때 하여튼 뭔가 국정원인지는 특정을 못했는데 제가 조직적으로 뭔가 계속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아고라에 글을 지속적으로 썼던 정치인들이 몇 명 되지는 않는데 아마 그것은 특정을 해서 여기는 댓글을 계속 달아라. 그것도 댓글 다는 것도요. 초장에 딱 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거 보고 또 댓글에 또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렇죠. 첫 댓글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대부분 초장부터 그게 달려요. 네. 기다렸다가. 내가 얼핏 기억나는데 무슨 지리산 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디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리산 작두? 그래요. 손학규, 정동현, 정경배, 최문순, 유시민, 김진애, 장하준, 김만복 이런 사람도 들어있는데 이 재밌는 건 말이죠. 네. 당시 여당 인사도 있어. 홍준표. 자꾸 총뿌리를 아군에게 겨누고 있다. 야. 원희룡,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 윤창중 등장하네. 윤창중 한나라당과 대통령을 분리하려고 선동하는 걸 구역질. 이게 내부 싸움이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친이 그룹이 아닌 그러니까 이명박 당내 반대 세력 여기까지 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근데 홍준표는 MB한테 형님 그거 걸었었잖아요. 근데 또 국정원에서 또 생각은 또 다르죠. 이런 거 보면은 불을 끌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이 사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또 이것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캐고 했겠죠. 이것저것. 이거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더 캐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근데 이거. 더 이상하게 나올까봐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했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지금 심리전단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심리전단의 숫자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활동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밝혀진 것보다는 더 큰 규모였을 것이다. 그렇죠. 상식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그럼 민간인들 있잖아요. 민간인 댓글 부대, 뭐 팀장 휘하에 있는 또 그 조직이 전체가 또 밝혀진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단순히 심리전 차원에서 댓글 달고 뭐 공작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조직을 또 케어하고 뭐 이런 것도 한 거 전방위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종편 패널들. 이번에 그 나왔더만 김성욱 씨? 예. 거기 댓글 팀장이었다고. 방송 같이 많이 했는데. 많이 했어요. 요즘 안 나와요? 못 나오죠. 요즘 안 나오죠. 예.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뿐만 있는 거 아닐 거예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근데 방송에 뭐 많이 나오는 분 중에 잘 떠오르진 않네요. 저는 그 사람 말고 또 들었습니다. 진짜요? 예. 이니셜만. 이준석 씨한테 들었어요. 누구 한 명 있다고. 예. 그래요. 예. 예. 써주세요. 아마 점점 드러날 것이다. 써주세요 좀 볼게. 이름 기억이 안 나니까. 뭘 기억이 안 나, 진짜. 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말도 안 돼, 진짜. 뭘 또 끝나고 알려줘, 이번에 또.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해서 알려드릴게요. 야, 진짜, 야.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변희재. 네. 변희재의 미디어워치.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 팟캐스트 몇 번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디어워치 도대체 뭘로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야, 결국은 이것도 국정원에서 돈을 밀어줬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미디어워치가 운영됐습니다. 아이. 저는 미디어워치뿐만이 아니고요. 네. 다른 쪽도 이게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버이연합도 죽전 휴게소에서 네. 민병주 심리전 단장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민병주 단장은 아니고 다른 사람 모르는 뭐 40대 남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민병주 단장이래요. 처음에는 무슨 중소기업 한다는 사람으로 알겠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민병주였더라. 아, 그랬어요. 그 사무총장 얘기가 어버이연합.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민병주 심리전 단장은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돈 누구 심부름 시켜도 되지. 그렇게 했을까? 과연 자기가 직전 휴게소까지 운전을 하고 가서?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한데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희재 미디어워치 지원 방안도 있고 어쨌든 정경련 삼성 등 26개 민간기업과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에 광고 지원 요청을 해서 광고비 한 4억 원이 됐다고 하고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한명수 후보 비난하는 미디어워치 호혜판이 10만 부가 발행됐다 그러거든요. 인쇄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거. 10만 부면.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었네요. 이거 앞으로 뭐 변희재 씨 이제 방송에 나오기 어렵겠네요. 지금도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지금도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거의 퇴출 상태죠. 그런데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수 인터넷 매체 또 보수 단체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종합 일간지에 광고를 했었는데 네. 박원순 문제 있다 이런 광고도 신문 뭐 일면 하단 광고로 뿌리고 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박원순 시장을 가장 강력한 야당의 대권 주자로 봤을 때인가요? 그래서 견제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뭐 종북 세력 햇볕 정책 비판, 네. 또 이정희 송영길 비판, 김대중 노무현 비판 이렇게 해서 조선국민문화일보, 중앙문화동아일보, 보수재만 각각 3,6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고 또 국정원의 보수단체 동원한 가두 집회, 시위와 성명 발표했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많죠. 네. 그 민주당이 집회를 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뭘 하면 뭐 연설을 한다거나 뭘 하면 이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고 먼저 와 있었거든. 맞불 집회. 맞불 집회. 희한하게 어떻게 그걸 오성랑 알고. 확성기 틀어놓고. 다 뭐 국정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광장 이런 데서 하잖아요. 네. 물론 민주당 집회가 아니라 이제 뭐 네. 이게 시민사회에서 하잖아.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있잖아요. 롯데 호텔 건너편. 거기서 주로 막 하고 또 동화면세점 이런 데서도 하고 네. 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극우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도 실제로 많이 했잖아요. 이게 국정원하고 연관성 있는 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들은 멋져요. 제 이름이 많이 들어가네요. 단체 이름에. 소. 자유민주 수호연합. 자유대한 수호 실천본부. 아유. 이것도 있네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던 단체로는 모자라니까 급조한 단체도 많아요. 이거 만나서 1년 후에 없어지고 그런 단체 많다.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했습니까? 그것도 네. 국정원에서. 그래서 국정원의 내부 개혁 반드시 필요하고 국정원 국내 파트는 뭐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원세훈에 대해서 정치 관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정치 개입,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선거 개입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횡령 배임은 별건 아니에요? 별개죠. 예.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선고 받고 지금 확정돼서 복역 중인데 네.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네.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네. 그거 이외에 다른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 기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건 별개로 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인 거고 오늘이었죠? 오늘 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화요일 날. 네, 화요일에 조사를 받는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또 이제 어차피 다른 죄로 지금 수용 생활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횡령 배임이라는 건 뭐 국정원 돈을 네. 이상한 데 써가지고 네. 뭐 국민 세금을 딴 데 쓰고 뭐 이런 건가요? 뭐 국정원에 해를 끼쳤다 이런 건가요? 그 내부 횡령이라는 게 그 다른 사람 소유 내 점유인 거를 이제 그 횡령하는 건데요. 반환 거부 등 반환 거부 또는 횡령하는 건데 이제 어떤 돈이든 이제 그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있고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수활동비.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썼다라고 한다면 특수활동비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횡령이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특수활동비가 아무데나 쓰라고 특히나 이런 관제 데모하고 민간인 사찰하라고 준 돈은 아니거든요. 특수활동비도 어디에 쓰라는 게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반해서 전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횡령죄의 특수활동비 댓글 운영에 7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군요. 횡령 배임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횡령이? 그렇죠. 이제 특정한 그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일반 형법보다요. 그래서 특경법이 적용될 텐데 이제 횡령을 통한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예. 50억을 넘었다, 50억 이상이다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그 징역형에 더해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을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엄하게 처벌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건 법정형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그 양형 기준표는 표가 있는데 예.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양형 기준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 써버린 돈인데 회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결산 소위원장에 있었잖아요. 그 정보위원회. 그래서 국정원장, 차장, 기조실장 특수활동비가 명목으로 적혀 있어요. 그건.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70억 원이 나온 것은 그 이외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것을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 쓴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국가재정법 위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년을 지금 받았잖아요, 이미. 네. 근데 그 4년 받고 여기 예를 들어서 3년이면 합의 7년 네.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범죄를 범했을 때 한 번에 재판을 받으면은 이게 다 그 경합범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처럼 일부는 재판받고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어서 뒤늦게 재판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두 개 선고되면은 더해서 다 사는 건데. 플러스. 네, 다만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그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걸 다 합해가지고 한 번에 재판했을 때 어떻게 선고됐을 건데 그걸 감안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요. 규정이. 판사의 재량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왕 어차피 유죄면은 한 번에 다 합해가지고 재판받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피고인으로서는 그게 낫죠. 네. 야, 그럼 원수형 큰일 났네? 뭐 걱정해 주세요. 큰일 났네? 뭘 걱정을 해줘. 아니, 큰일 났으니까 부르라고 빨리. 검사하고 딜 해가지고 윗선을 불어. 네. 아니, 그럼 좀 이게 폴리바게닝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매번 색깔론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들 선거에 관해서 이기고 싶을 때나 좀 어려울 때나 몰렸을 때나 색깔론 가지고 한 60년 헤쳐 드셨죠. 예, 종북론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010년 지방선거 이때부터 안 먹히기 시작했던 걸로. 그렇죠?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오히려 그때 야당이 이겼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 안 먹힙니다. 안 먹혀서 요즘에 새로운 색깔론 뭔지 아십니까? 색깔론? 동성애. 예. 이걸 들고 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난립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전례가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사실 그 보수 복음주의 복음파 뭐라 그러죠? 보수 기독교, 보수 개신교가 공화당을 이제 지지하게 되면서 선거 구도가 훨씬 더 공화당이 유리하게 됐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또 그런 것도 바로 또 이렇게 시도하는 것 같아요. 김희수 또 뭐 김명수 다 안 된다고 한 이유도 다 동성애예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어떤 뭐 특별한 걸 밝히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않았어. 그냥 낙인을 찍는 게 예전에 그 빨갱이 낙인하고 거의 똑같은 그래 거예요.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미국은요 보수와 진보 논쟁이 대부분 동성애 관련 낙태, 총기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됐을 때도 국민의당에서 일부 의원들의 논리가 호남 기독교계의 압력 문자가 뭐 몇천 통씩 온다. 안 된다고. 그런 논리를 들었거든요. 또 민주당 의원들도 안 되는 이유. 동성애 때문에 안 된다고 엄청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문자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19대 국회 때 들어왔다가 결국은 보수 기독교의 압력으로 이제 그 철회했어요. 뭐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각 교회마다 이거 서명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색깔론이 안 먹히다 보니까 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북 정책을 하고 있고 70% 지지율은 넘어서고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 프레임을 들고 와서 이걸로 지금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그 진보 진영에서 동성애 문제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는 거거든. 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의당 의원들도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런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문재인이 싫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역 유권자, 특히나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한다면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걸 무시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아니 선거 때 되면 항상 그런 종교단체 가가지고 인사하고 다 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무시했다가 나중에 표 달라고 가면은 또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그거는 또 치명적인 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표적인 싶습니다.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요? 명성교회라고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진선미 의원이. 진선미 의원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반대해서요? 진선미 의원을? 해명하고 그러더라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뭐 투표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조금 민주당에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 그거 아니다. 지지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네. 아니, 뭐가 문제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종교인 과세랑 또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종교인 과세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이런 정파, 정당,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또 공격당하지 않을까. 투쟁의 전략과 전술 중에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학생운동할 때 옛날에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서서히 이동해가라. 한꺼번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마라.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니 뭐 이 문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홍준표한테 네. 그때 후보 시절에 예. 이거 가지고 말꼬리 붙잡히고 봉변 당했죠, 봉변.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뭐 진보 진영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 네. 취향 차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들 뭐 오라는 대로 네.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런 거를 왜 못하게 만드는 존재를 거잖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의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차이와 차별의 차이점 아세요? 뭡니까? 차이는 다른 거고 차별은 자기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 존재 이거라고 합니다. 예. 또 하나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국민의당과 2단계 연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정치개혁연대를 추진해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2단계로 선거연대. 그래서 국민의당과 선거에 대해서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르면 해볼 만하다. 지금 바른정당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른정당이 지금 굉장히 저는 얼마 안 가서 분당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정칩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해봐서 하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요즘 이렇게 붕붕 떠다녀요. 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리고, 당권 도전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바른정당은 이미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갈 사람들 이 대부분이 그거 같고요. 다시 뭐라고 하죠? 연대파와 자강파? 자강파, 연대파 이렇게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짐 싸놓고 좀 타이밍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전통적인 셈법 이런 게 있거든요. 선거 때 되면 1, 2번 싸움이지 3, 4번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선거 때 되면 또 박빙으로 간다. 지방선거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 네. 3번, 4번을 찍을 때는 굉장히 고민해서 찍잖아요. 그렇죠. 선뜻 그런데 소리 안 가죠.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게 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적어도 4파전 되기 때문에 선거에 크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뭐 선거는 죽을 똥 살똥 해야 되는 거지 뭐 오지도 않은 일을. 이 전통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원래 이 지방선거는 네. 정부 여당의 무덤이란 말도 있어요. 왜요? 전통적으로 항상 약했어. 지방선거 하면 정부 여당. 근데 뭐 이번에는 또 다르겠죠. 다르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강론 의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대파가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합치게 되면 이 자강파들이 5명, 6명 자기들끼리 남아 있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가치 중심적이잖아요. 이념 중심적이고. 네. 근데 보수 쪽은 이익 중심적이거든. 네. 그래서 자기가 이 계산기 딱 두들겨 봤을 때 이게 이익이다 저게 이익이다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뭐 안면 몰수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13명인가요? 예. 그분들은 뭐 하여튼 뭐 염치 불구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자강파들이 지금 하태경 의원 말처럼 2단계, 3단계 연대에서 결국은 합치겠다는 거잖아. 국민의당하고. 그러면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을 또 반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순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예. 호남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이랑 연대를 해? 그럼 호남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안철수만 바른정당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선거 전에 정기 개편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이후에 정계 개편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으로 보면 지방선거 뭐 승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예. 지방선거 전에 이합 집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지방선거 전에 뭔가 정기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이삭 죽기 안 하나요? 저는 그렇게 하면 역풍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아, 이 작가님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 아닙니까? 네. 아니 이번에 봤잖아. 쪽수 없어가지고 힘든 거. 그럼 누굴 데려오라고요? 아니, 세 명만 그냥- 말해보세요. 아니 그냥. 예, 아니 국민의당 쪽하고 전혀 뭐 없겠죠? 안 되겠지? 지금 감정의 골도 좀 깊은 편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없나요? 주진우 기자 네. 판도라에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텔레비전 나왔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어제 월요일에 했죠, 월요일. 반응만 봤는데 네. 와 너무 좋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MBN에서 이런 걸 방송해? 뭐 이러던데. 네. 그래서 실제로 시청률도 3%가 넘었고요. MBN이 재인가 심사가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종편들마다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또 시기가 다르잖아요, 다. 근데 이제 주진우 기자는 약간 특별한 거였어요. 그리고 MBN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못할 얘기를 뭐 숨기고 한 게 없고 그냥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거의 그대로 다 내보냈어요. 아, 그래요? 편집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면 MB, BBK가 뭐가 네네. 문제구나. 네.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네. 공부하는 효과는 대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 의원님은 이렇게 편집된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했어요? 아니 같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 보였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설정이 주진우 기자에게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저는 좀 아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냥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보는 형태로 그리고 주진우 기자 입을 통해서 방송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이재명 시장하고 정청래 의원은 안 친하냐? 왜 같이 안 찍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녹화 날짜가 좀 달랐어요. 아, 녹화를 네네. 전화해서. 이 시장은 뭔 얘기했어요? 이 시장은 기본소득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거의 뭐 굳혔다는 인상을 심어줬죠. 아니 뭐 경기도지사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지금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은 거의 확정 아닌가요? 선거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남경필 지사 뭐 전혀 힘 못 쓸 것 같은데 이번에. 바른정당에서는 당연히 남경필 지사가 재선 도전할 거 아닙니까? 본인도 판도라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높고 좋은 조건이라면 자기가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안 나간다 그러면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기는 살지 않겠다. 그래서 뭐 남경필 지사는 어쨌거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경선 해야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나온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건 아닐 그렇죠. 거 아니야. 뭐 지금 차천 타천 뭐 이름 오르내는 사람 뭐 전해철 최고도 얘기 나오던데. 전해철 최고위원도 나갈 것 같고 뭐 또 얘기 나오는 것은 안민석 의원, 김진표 의원 또 모르겠어요. 단골손님으로 또 이종걸 의원. 그렇게 경선하면은 글쎄요 이재명 시장이 지난 대통령 경선할 때 그 친노 친문의 표를 많이 잃어가지고 글쎄 십 치울까요? 그 선거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건데 경선 규칙이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50% 이렇게 됐잖아요. 아무래도 문재인 지지층이 이렇게
넓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예. 좀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시장 지지하고. 예. 그래서 이게 겉에서 그냥 보는 거하고 당내 경선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 뭐 유리한 것은 분명하고 근데 이제 이게 박빙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막판에 연대라는 게 있잖아요. 또 당내 연대. 그래서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우리 다 연대 1대1 구도 만들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낙관하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항상 그리고 실제로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돼. 대의원 가중치는 없나요? 없습니다. 아, 다 당원 대의원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근데 지방선거 들어가면 이제 또 뭐 경선하고 하면 각 캠프에서 정 의원 좀 도와줘. 할 거 아니에요. 권리당원은 우리 방송하는 오늘이 25일인가요? 예. 오늘까지 입당을 26일. 오늘까지 입당을 해야 왜냐하면 또 입력 기간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9월까지 권리당원 모집 기간이고 10월부터는 이제 권리당원 관리 기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권리당원 모집 기간은 끝났고 그래서 3월 1일자 기준으로 1,000원씩 6회 납부자. 이것은 1,000원이요? 네. 최소 1,000원 당비. 근데 이게요. 지난번 추미애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3월 1일 날로 1,000원 이상 6회 납부자로 권리 자격을 부여한다. 이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하게 큰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임박해가지고 6개월로 하냐, 3회 납부를 하냐, 6회 납부를 하냐 이거 가지고 항상 그랬거든요. 매번 달라져요? 매번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좀 미리 불예측성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9월까지 권리당원 모집한 그 숫자로 권리당원 투표는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 정 의원님 이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아니면은 이기는 편 우리 편 할 거예요? 아직 뭐 그런 기미는 없어요. 전혀. 네. 정 의원님 생각 없이 안 나가요 어디? 생각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121회 방송 마무리하고 122회에서 손혜원 의원 저기 와 있으니까 손혜원 의원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준비되어 있는데 뭡니까 내일은? 선전포고. 북한 이야기군요. 네. 또 김광석. 알겠습니다. 재밌는 주제 선전포고와 김광석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하루 쉬었다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검찰이 혹은 국정원 지금 점점 지금 MB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도 있고 또 주진우 기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비자금 140억 관련해서 BBK 문제도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지금 뭐 사방팔방으로 지금 좀 옥죄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요청했는데 홍준표 또 불참선했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같은 경우에는 1대1이면 모르겠지만은 쥐들은 뭔데 1대1로 해줘야 돼? 하여튼 이런 1대1 회담은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거 안보하면 보수라고 맨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더 고립시키는 전략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올까요? 지난번에는 안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준표 대표 입장으로서는 가야 될 명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쭉 그냥 뻗는다. 이런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은 아마 이런 또 잘못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대통령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있는데 나는 머리 숙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잘못된 남성상 뭐 이런 거. 소주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이제 임명됐잖아요. 네네.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김진태일 수도 있고 춘천지방법원장 했기 때문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됨으로 해서 홍준표 대표의 그 뇌물 받은 사건 네. 그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임명되었던 대법관이 뭐 A라는 판결을 하려고 하다가 B로 바꾼다 또는 B라고 하려다가 A로 바꾼다 그런 상황은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또 과거처럼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법부는 독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와 관련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전 대법원장은 완벽히 보수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상한 판결 많이 났잖아. 13대 빵으로. 국정원 사건도 그렇고 원세훈도 돌려치기 하고 이상한 거 많았는데. 그런데 사필 규정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올려치기 당해가지고 4년 받았잖아. 3년 받았던 거.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도 사실 완전히 무죄 취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 거, 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전원 합의체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선 판사들이 그 판결 보고 다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거든. 그렇죠. 이상한 거잖아 그러면.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게 거기도 좀 뭔가 좀 꺼림칙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정말 그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게 확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보통 뭐 무죄 취지로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아니었었고. 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입을 나와 결행했는데 부부싸움으로 누가 가출을 했다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도 이게 아닌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원에 다녀오신 후에도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더라며 일싸움 해볼 만하다고 의혹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삶의 끈을 놓게 된 결정적 계기는 뇌종양 걸린 강금원 회장이 병부석으로 내보내주기로 약속한 날 같은 주 화요일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담쟁이 시화도 노사모 사진도 모두 서재에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 토요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재소환되자 모든 이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걸 정녕 몰라서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나요. 이렇게 조기숙 교수가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 들어서 정치 공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정진석이 그 MB 정부의 정무수석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MB 정부의 적폐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정진석이 뭔가 관련됐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라도 관련됐다고 하면 그것도 그때 가서 정치 보복, 정치 공세를 몰려는 수작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가 또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네.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로 열고 장제원 포함의 뇌. 그래서 네 가지를 분석했네요. 재밌네요. 1. 비리가 나오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한다. 2. 위기 시엔 노무현을 호출한다. 3. 노무현을 그만 괴롭히라면 친노가 노무현 독점하냐 힐난한다. 4. 법적으로 대응하면 언제까지 과거에 사냐고 미래로 가자고 외친다. 뭐 대충 이런 뭐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말이죠.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도 그렇고요. 민주당에서 강력 대처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이면은 저기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지금 배당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중앙지검장이 누구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죠. 그러면은 이거 그 검찰에 고발하는 거 말고 다른 추가적 대응은 있을까요? 입법적으로 조치하는 거 말고는 없지 싶은데. 없죠. 오히려 그 이외의 정치 공세에 말려들면은 저쪽의 주문에 따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동경 작가께서 민주당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했는데 민주당이 대응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과 없다 이런 스탠스죠. 근데 그건 김경수 의원의 개인 뭐 그런 거고. 아니 추미애 대표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 네네.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해버렸으니까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이 곧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직접 국민 앞에 서는 건 아니고 서면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억울하다. 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고서는 뭐 나올 이유가 없지 과거를 않을까요? 묻지 말고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유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잘못했다는 거를 좀 시인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정치 보복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TK에서도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어디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살, 6살. 그래요. 잘 키우세요. 걱정이에요. 네. 예. 보니까 다들 아들들이 문제인 것 같아. 참 이게 뭐 통상적으로 아들들이 이제 사고를 여자 아이들한테 크게 쳐요. 사고 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많죠. 뭐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더라고요. 저 없을 때. 네. 뭐 추측하기도 했는데 정 의원님이 160표 통과된다는데 딱 맞췄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처음 족치기입니까? 사실 오늘 좀 분위기가 더 좋았다면 깔때기 됐겠지 뭐. 시작하자마자 그거 맡았을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그때 SBS에 있었어요. SBS에서 그 현장을 이제 보고 개표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딱 저는 정 의원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에서도 야 어떻게 맞췄냐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결과 발표 하자마자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160표 소름 끼친다고. 어떻게 그냥 딱 떠올랐어요? 아니면 더하기 빼기 하신 거예요? 아 그냥 숫자가 딱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딱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저는 막 계산 성향상 분석 다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합치면 그 140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몇 명 찬성할 것 같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몇 명 또 이탈할 것 같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 숫자만 빼면 160, 그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주제 토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진석 의원이 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요즘에 종편에서 많이 다루나요? 예. 제법 다루고요. 또 이제 어제죠. 노건호 씨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도가 좀 많이 됐고 또 평론가들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홍준표 대표도 야 이러면 그 뇌물수수까지 다시 다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대선 때부터 그 얘기는 홍준표 대표는 계속했었죠.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정진석 의원하고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한 건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유한국당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에 쫓기거나 정치적으로 뭐 코너에 몰리면 항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좀 통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권력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고 언론도 자유한국당 편이었죠. 또 검찰이나 뭐 경찰도 다 자유한국당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달라졌는데도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정치인이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뭐든지 다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거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치 행위는 없죠. 그렇죠. 예. 모든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고 당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일주일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정청래입니다. 예. 페이스북에 본인의 뭐 심경을 담담하게 썼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아침부터 그날 새벽 대바람부터 계속해서 포털 계속 보고 있고 주시하고 각종 게시판을 봤어요. 알았어요? 예.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 뭐. 근데 갑자기 정현이 먼저 얘기를 해서 좀 정현답다 이런 생각을. 그냥 왜 조용히 넘어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일이라면 덜 괴로웠을 텐데 또 아들 문제라서 또 그렇고 그래서 정말 괴로웠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잘못을 했지만 또 잘났든 못났든 내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방에다가 제가 글귀를 크게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뭡니까? 아빠는 아빠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써서 그걸 매일 좀 보라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일부를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또 정 의원님이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역시 정청래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정 의원도 근데 마음고생 심했겠지만 또 사모님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애기 엄마는 2번 엄마도 같이 교육받았거든요. 8시간씩. 그래서 1년 내내 좀 힘들었죠. 근데 지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 의원은 오늘 방송에
자기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걸 제가 강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근황이라도 좀 이야기 좀 해라고. 그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뭐 더하기 빼기 할 것 없이 다 그대로 본인의 심경이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썼고 뭐 더 할 얘기는 있으나 뭐 다 제 불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애 키울 때 엄청 무서운 아빠였잖아요. 무섭게 했다가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도 중2 겨울방학 때부터 오히려 아들아 믿는다. 그 작전으로 갔더니 잘 됐어요. 요즘은 이제 대학 다니는데 내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또 이제 제 사건과 연루돼서 그 2008년도 총선 그 관련해서 많이 마음고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약이 됐는지 지금은 아주 건실하게 또 됐어요. 예. 손수 변호사. 네. 아들 있어요? 저 아들만 둘입니다. 네. 몇 살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건호 씨가 기자회견 짤막하게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추악한 셈법에 의해서 현실 정치로 소환하지 말아라. 소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어쨌든 소환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실제로 이 작가 말했듯이 그런 부분에 재미를 보기는 봤어요. 이 자들이.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또 거기에 휘둘릴 국민들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오래된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뭐 김경수 의원은 사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그랬죠? 중앙지검을 배당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 이 정도를 어느 정도 혐의가 하면 형량을 어느 정도 이건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 이것까지 네네.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네,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그 사자 명예훼손만 보더라도 형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형법 308조에 사자 명예훼손 죄가 있는데 이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실형 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실형 선고된 사건을 알고 있죠.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예, 이거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차명계좌. 그래서 차명계좌 거액이 들어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래서 자살한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교육에서 했죠. 경찰 교육장에서. 그게 나중에 사자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됐고 결국은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요, 나왔죠. 나왔죠. 예, 나왔는데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될 정도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진석 밤잠 못 자겠네. 아니 그래서 바로 뭐 유감 표명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수습하려고. 그런데 이제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실리는 얻으려고 하고 또 용서하고 뭐 미안하다 그런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처벌은 피해가려고 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될 것 안 같습니다. 된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640만 달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뭐 민주당에서 노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한 것 그래서 같아요. 시끄럽게 떠들겠다는 네, 그런 생각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기술적으로. 재미 봤으니까 이번에도 재미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미 볼까요?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지형도 달라졌고요. 정치권 지형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정진석 의원 발언 관련해서 좀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날렸는데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진석 대표님 허위사실 유포 제대로 했네요. 권양숙 여사가 그날 산책을 따라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